저는 제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저를 뒤에서 떠받쳐준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하시는 일, 바라는 일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딛고 걸어 나가시면 아마 세상이 여러분을 같은 힘으로 밀어줄 겁니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역학은 쉽게 말하면 물체 운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물체 운동. 물리학에서는 물체 운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거의 다 운동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멈춰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져? 달은 왜 안 떨어지고 지구 주위를 돌지? 그럼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아? 뭐 이런 것들이 물체 운동이고요. 이런 물체 운동을 이해하는 게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 이론, 이 근본을 만든 분이 바로 17세기 영국에 살았던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 모르는 분이 없어요.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그 옛날 거란 거야, 옛날 거. 그러면은 아유 옛날 거 뭐 한물간 거 아니야? 한물간 물리학을 누가 해?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이 역학, 이 물리학이 여전히 현실에서 쓸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물리학의 기본 중에 기본, 뉴턴 운동 법칙 3가지를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운동을 알아보기 전에 유명한 문구 하나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되게 멋있는 말 같아.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을 좀 공부한 분들, 우리 이과 분들한테는 이 문장 자체가 약간 당황스러운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과학에서는 속도와 속력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릴 때 속도랑 속력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일상에서는 둘 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어로 비슷하게 쓰이지만 과학에서는 둘이 달라요. 운동하는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위치는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이때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측정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이동거리.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예요. 뭐 어려울 거 없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 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변이 좀 낯설죠. 변이는 변한 위치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이 변화를 말합니다. 뭐 둘은 얼핏 같아 보이는데 같은 말은 아니에요. 운동장의 400m 트랙을 한 바퀴를 돌았어.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동거리 400m입니다. 하지만 변이는 0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운동장 돌아 할 때도 이동거리입니까? 변입니까?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속력이랑 속도가 뭐가 다른지 알 수 있겠죠?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하지만 속도 어떻습니까?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속력은 그냥 그 빠르기 그 자체만을 나타내는 거고요.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지만 그 안에서 방향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속도에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물체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먼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체가 그들의 자연적 위치로 돌아가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물, 불, 흙, 공기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들고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흙의 속성을 가진 물체, 그 물체의 자연적인 위치 어디입니까? 아래쪽입니다. 왜냐? 흙이니까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럼 불길은 뭐야? 불길 위로 올라가잖아. 이건 불의 자연적인 위치가 높은 곳, 위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운동이고 이런 자연적인 운동 말고 일부러 힘을 줘서 움직이는 강제 운동은 반드시 어떤 물체에 접촉해서 힘을 줘야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힘을 주면 움직이고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멈추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그러다 2000년 후에 누가 나타났냐? 16세기에 갈릴레이가 등장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마찰만 없으면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일 거라는 이런 주장을 했죠. 굉장히 그전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움직여줄 뭔가가 없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말은 지금처럼 관성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전혀 당연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지동설도 주장했잖아요. 지동설. 지동설도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지구 어떻게 돌아? 나 가만히 있는데. 안 어지러워? 이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도 아니야 지구는 돌아. 지동설을 외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동설을 외치고 물체 운동에 대해서도 이런 혁신적인 주장을 한 걸 보면은 야 갈릴레오 갈릴레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뭐 크게 외쳤냐 좀 작게 외쳤냐 요거는 또 후대에서 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적당히 외쳤겠죠. 너무 크게 외치면 또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또 굉장히 또 영리한 분이었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 잘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이보다 조금 늦게 프랑스에서 태어난 분이 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말로 유명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관성의 개념을 구체화했어요. 그리고 갈릴레이와 데카르트의 이런 연구 결과가 뉴턴 운동 제1법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작 뉴턴은 이전의 과학자들이 남겨놓은 지식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더해서 3가지 법칙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물체의 운동을 관찰해 봤더니 모두 이 3가지의 공통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일명 프린키피아라는 서양 과학사의 바이블 같은 책에 그 내용을 잘 담았습니다. 저도 이거를 실제로 봤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막 뉴턴이 막 이렇게 메모한 것 같은 흔적도 있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 뉴턴이라는 분이 사실 주목받는 걸 좀 싫어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것도 헨리 해성으로 유명한 에드먼드 헨리라는 과학자가 뉴턴한테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책의 맨 앞에 보시면 헨리가 뉴턴에게 바치는 헌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신성한 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자 어느 누가 뉴턴보다 더 가까이 신에게 다가갔으랴. 실제로 이 프린키피아는 뉴턴의 기적 같은 업적이 총망라된 책이어서 물리학의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럼 관성의 법칙 뭐냐? 아주 익숙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관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바로 그 버스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그 안에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뒤로 쏠립니다. 반대로 빠르게 달리던 버스가 급정지하면 그 안에 사람들은 앞으로 쏠립니다. 그 예전에 제 친구가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에 있는 그 여학생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아니라 관성 때문에 이런 무례한 짓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성 때문이지만 사과는 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게 바로 관성입니다. 돌아가는 선풍기, 전원을 끄잖아요. 어느 정도 날개가 돌다가 멈춥니다. 그죠? 또 100m를 전력 질주하다가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몸을 멈추고 싶어도 계속 달려가요. 운동하던 건 계속 운동하려고 하죠. 반대로 정지해 있던 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합니다. 테이블에 있던 식탁볼을 팍 빼면은 물건들이 안 움직여 그대로 있어. 그죠? 테이블에 남아있어요. 실제로 1977년 우주로 쏘아 올린 보이저호는 지금 무려 46년째 우주를 비행 중입니다. 마찰력이 희박한 우주로 나간 물체는 이렇게 별다른 추진력이 없어도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죠. 뭐 관성,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막상 관성과 관련된 문제를 만나잖아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관성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이 되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긴 막대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나무 블록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 블록의 위치가 이렇게 테이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 블록을 직접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나무 블록이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 요걸 한번 해볼 건데요. 뜬금없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관성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바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대기 위쪽을 망치로 칩니다. 보세요. 오우, 이만큼이 올라왔습니다. 관성 법칙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나무 블록은 원래 자리를 유지하려 했고요. 막대기를 망치로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가 내려가는데 이 블록은 원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막대기만 내려가서 마치 블록을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관성은 실제합니다. 그럼 기세를 몰아서 다음 법칙으로 바로 갑니다. 제2법칙 알아볼게요. 우리가 달리는 차 안에서 안전띠를 해야 하는 이유, 방금 말씀드린 관성 때문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 있으면 우리 몸도 시간당 100km로 움직이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차가 급제동을 하잖아요. 우리 몸은 앞으로 팍 쏠립니다. 그래서 튕겨나가지 않게 의자에 몸을 딱 고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전띠가 이상하게 KTX나 기차에 없습니다. 왜죠? 실제로 벨트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차 엄청 크고 무겁죠. 그래서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실상 버스나 자가용처럼 빠르게 감속되지가 않아요. 즉 급정거가 아니라 그냥 정지야, 정지. 제동거리가 길고 속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 열차 자체가 바로 멈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열차 안에서 몸이 튕겨나갈 위험은 자동차보다 낮은 거죠. 근데 괜히 안전띠를 착용하면은 오히려 이게 신속한 탈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성 법칙은 어떤 물체의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힘이 항상 사방에서 가해지죠. 그렇다면 물체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마찰 없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공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밀어주면 원래보다 빨라지면서 굴러가겠죠.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 힘을 가하면 공이 느려지거나 멈추겠죠. 심하면 원래 방향과 다른 쪽으로 굴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 물체의 빠르기 혹은 방향까지 변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빠르기의 방향이 포함된 개념 뭐였죠? 속도죠, 속도. 이렇게 힘이 가해져서 속도가 변하는 걸 과학에선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그래서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깁니다. 보통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가속도의 가가 한자로 더해질까요, 더해질까? 그러니까 속도가 더해진다라는 그 어감 때문에 빨라지는 것만 가속도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느려져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빠르기든 방향이든 속도가 일단 변하기만 하면 일단 무조건 가속도가 있는 거고요. 이런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까 가속도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네, 힘. 그래서 힘이 커질수록 가속도도 커집니다. 세게 미는 게 살살 미는 것보다 당연히 속도 변화가 크겠죠? 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골프공이랑 볼링공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뭐가 더 빨리 날아갈까요? 네,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하나는 바로 물체의 질량입니다. 질량. 볼링공처럼 무거운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골프공처럼 비교적 가벼운 물체는 변화시키기 쉽겠죠. 굴러오는 볼링공을 반대로 멈추는 거, 이것보다 굴러오는 골프공 멈추는 것이 쉽겠죠. 네, 던질 때도 똑같고 멈출 때도 똑같아요. KTX를 멈추는 것보다 버스를 멈추는 게 쉽겠죠. 물론 둘 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못 멈춰. 그러니까 이건 실험해보지 마세요. 네, 이 말을 과학적으로 옮겨보면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합니다. 이 결과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하면 가속도 법칙이 나오는데요.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하고 힘과 비례한다. 이걸 가속도 법칙 혹은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식을 변형하면 바로 그 유명한 F는 ma가 돼요. F는 ma. 제가 웬만하면 공식 없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공식은 정말 알아둬야 돼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 가장 기본이고 이거를 빼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아마 그냥 주입식으로 과학을 배운 세대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이거랑 뉴턴의 F는 ma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물론 둘 다 기억을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이 두 가지랑 근해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법칙이니까 복잡할 법도 한데 말도 안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이게 지구에서든 우주에서든 물체 움직임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공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기업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것,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결국 이 공식 덕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지간한 것들,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힘이 작용해서 움직이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바로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골프 치실 때, 러닝하실 때, 들고 있던 물체를 떨어뜨리실 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에서 가속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더 적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는 수준이에요.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까지 봤는데 그럼 마지막 운동 법칙 뭘까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완전히 밀폐된 위쪽까지 전부 막힌 무게 1000g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100g의 드론을 넣었습니다. 드론을 딱 담으면 이 전체 상자의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1100g이죠. 이건 당연하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상자 속에 드론이 이제 날아올라요. 공중에 떴어. 이 상자의 무게는 몇 g이 될까요? 네, 정답 1100g. 똑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드론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떴잖아. 뜨면 무게가 없죠. 무게가 0이야. 그러면 상자 무게만 따져서 총 1000g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밀폐된 곳입니다. 밀폐된 곳. 그렇죠? 밀폐된 곳이에요. 상자 안에 공기도 꽉 찼고 요게 딱 1000g인 거야. 이 상자 속 공기까지 합쳐서 우리가 1000g으로 이제 잰 거죠. 근데 드론을 띄우잖아요. 드론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드론이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면서 몸체를 띄웁니다. 원래 상자의 무게에 드론은 떴지만 드론의 무게만큼 밀어내는 힘이 요 아래쪽에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자 어떻습니까? 드론이 뜬 힘, 뜬 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 밀어내는 힘이 더해진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 전체의 무게는 여전히 1100g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도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헬리콥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아래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아래로 어마어마하게 불겠죠. 네, 몸이 막 밀려요. 밀려.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 겁니다. 바람이라는 거는 공기죠. 그죠? 헬기는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면서 뜹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 말은 헬기가 공기를 밀어내는 작용에 반작용으로 공기도 헬기를 위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 모든 면이 밀폐된 상자니까 공기가 사방으로 분산되지 않고 딱 갇혀 있으니까 딱 들어온 무게만큼의 공기의 무게가 이 전체 상자 무게에 더해진다고 보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바퀴 달린 의자가 2개가 있습니다. 앞뒤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뒷사람이 앞사람의 등을 밉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이거 드론부터 쉽죠? 네, 앞에 앉은 사람 앞으로 갑니다. 뒤에 앉은 사람 뒤로 갑니다. 이건 아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법한 일이다 보니까 상상하기도 쉽고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뭐 놀이공원 범퍼카랑 똑같아요. 멈춰있던 빈 차에 내가 가서 부딪히면 내 차는 속도가 줄어들고 아무도 안 타고 있던 빈 차는 반대로 속도가 커지죠. 그죠? 네. 그리고 뭐 내가 뒤로 밀려나기도 해요. 네. 여러분이 손으로 책상을 이렇게 내려쳐 보세요. 내가 때렸죠. 그러면 나는 내가 때렸으니까 안 아파야 돼. 근데 내 손도 아파요. 왜냐면 책상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책상도 나를 때렸다는 겁니다. 네. 친구랑 싸울 때도 내가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아프죠. 하지만 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너 손 괜찮아? 내 얼굴은 괜찮아. 야, 너도 손 아프겠다. 왜냐? 바로 3번째 뉴턴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이에요. 항상 어떤 힘이 작용할 때는 힘을 받은 물체뿐만 아니라 힘을 가했던 물체도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 힘은 늘 쌍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이 반작용 자체가 과학을 모르면 실감하긴 힘들어요. 그죠? 내가 바닥을 딛고 걸어 다닐 때 바닥도 나를 민다는 거. 이렇게 들으면은 그렇구나. 뭐 하지만 뭐 걸을 때마다 바닥이 나를 밀고 있어. 뭐 이렇게 막 절절하게 느끼진 않잖아요. 이 모든 힘이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 과학자들의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관찰과 통찰이 없었다면 어쩌면 인류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는 원리입니다. 여기다 약간 밤의 감성 한 스푼을 한번 더하면요. 저는 제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저를 뒤에서 떠받쳐준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하시는 일, 바라는 일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딛고 걸어 나가시면 아마 세상이 여러분을 같은 힘으로 밀어줄 겁니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이성의 세계로 돌아가면요. 우리 생활에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동수단입니다. 배는 노를 젓거나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받는 반작용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행기 역시 공기를 밀어낼 때 생기는 반작용을 이용하고요. 자동차는 땅을 뒤로 밀어내는 힘, 땅이 차를 밀어내는 반작용으로 달립니다. 야, 이 정도면은 뭐 작용 반작용 다 알았다 뭐 싶으실 텐데 작용 반작용에는 약간 교묘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작용 반작용 법칙을 한번 완벽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마차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퀴즈인데요. 작용 반작용 개념을 오해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말이 앞으로 가려면 마차를 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마차도 말을 뒤로 당깁니다. 뭐야? 그러면 말과 마차는 서로 똑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이 문제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말이 마차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 때문에 마차도 말을 당기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작용 반작용 관계 두 힘은 서로 더해질 일이 없어요. 마차가 말을 당기는 힘은 말에 작용하는 거고요. 말이 마차를 당기는 힘은 마차에 작용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 운동 상태를 알려면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만 계산해야 돼요. 말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기가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더 크면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마차 입장에서 볼게요. 마차 입장에서는 수레와 바퀴 사이의 마찰력 혹은 공기 저항보다 말이 나를 당기는 힘이 크면 그럼 땡인 거예요. 말이랑 마차가 앞으로 못 나간다면 그거는 각각 다른 힘들로 상쇄가 되는 거지 작용 반작용하는 힘끼리 상쇄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 둘은 서로 이렇게 상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내가 책상을 때렸어. 책상은 나를 때렸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두 힘은 절대 합쳐질 일이 없다는 과학 지식까지 드리는 겁니다.